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나가마츠 시게이사의 책 내 편이 되어주는 말입니다. 오늘도 버티는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 제목부터가 꼭 지친 하루 끝에 고생했다고 등을 토닥여주는 친구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런 종류의 책들이 주는 위로와는 결이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어서 흥미로운데요. 아, 어떤 점에서요? 단순히 괜찮다고 다독이는 걸 넘어서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말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벼리고 다듬어서 나를 지키는 무기이자 방패로 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기술을 알려주는 실용서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생각의 도구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책에 담긴 수많은 문장들 속에서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당신의 중심을 딱 잡아줄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생각의 도구 몇 가지를 함께 찾아보고 또 날카롭게 한번 분석해보는 겁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자신감, 다스림, 기준같이 여러 키워드가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건 두 가지 큰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두 가지 질문이요? 네. 첫째,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둘째, 나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오늘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책의 지혜를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즉,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말들. 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개념이 바로 착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아, 그 멋진 착각 이야기 말이죠. 네, 맞아요. 보통 착각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못할 것 같아 같은 건 불행한 착각이고 반대로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는 멋진 착각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어차피 둘 다 근거 없는 착각이라면 이왕이면 멋진 착각을 하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구호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왜냐하면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을 활용하는 기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도 나의 미래를 결심하고 각오한 순간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언급하거든요. 아,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네, 즉 나는 할 수 있다고 결심하고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는 순간 우리 뇌는 그걸 거의 현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방향으로 행동과 생각을 조율해 나간다는 거죠. 생각의 출발점, 그 기본값을 바꿔버리는 전략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쪽으로 내 뇌의 방향키를 일부러 트는 것에 가깝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멋진 착각이라는 개념이 자칫하면 냉정한 현실을 외면하는 정신승리로 변질될 위험은 없을까요? 난 할 수 있어 라고 외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책에서는 그 경계에 대해 혹시 언급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면 위험하죠. 책에서 말하는 멋진 착각은 나는 지금 아무 노력도 안 하지만 이미 성공했다 라고 현실을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아, 현실 왜곡이 아니다. 네, 그보다는 아직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나의 기본 태도를 설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나는 망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잘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둘 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착각이죠. 그렇죠. 둘 다 아직은 착각이죠. 하지만 전자는 나의 준비 과정을 불안과 자기 의심으로 채우는 반면 후자는 자신감과 집중력을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떤 착각이 성공 확률을 더 높여줄지는 명백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나의 상태를 최적으로 만드는 도구인 셈이죠. 아하, 상태를 만드는 도구요? 그렇게 이해하니 훨씬 명확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움직이는 연료 같은 거군요. 이런 생각의 전환과 맞닿아 있는 또 다른 조언이 바로 처음부터 100점을 노리지 마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완벽주의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미루기의 어머니일 때가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책의 문장은 진리죠. 그래서 저자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사소한 성취를 쌓아나가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사소한 성취요? 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한 달 안에 10kg 감량이라는 100점짜리 목표를 세우면 하루만 실패해도 좌절감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 운동복을 입고 현관문 밖으로 나간다라는 5점짜리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해내면 해냈다는 작은 성취감이 생기죠. 맞아요. 그 작은 성공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해냈네
하는 생각이 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이 생기니까요. 사소한 성취를 열심히 모으다 보면 행복은 어느새 코앞에 있다는 문장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 자기 효능감이요. 네, 내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이 작은 성공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결심한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단단한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나중에 정말 큰 도전을 만났을 때 그 토대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거고요. 100점짜리 한 방이 아니라 5점짜리 수십 개가 진짜 힘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멋진 착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사소한 성취로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간다. 이렇게 내면의 동력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동력을 갉아먹는 내부의 적, 예를 들면 죄책감 같은 감정을 다스릴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다스림의 말 파트에서 자신을 희생하지 마라는 조언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는 문화권에서는 더욱 그렇죠. 책은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나쁜 일이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확장되어서 나 자신부터 안정시키기라는 말로 이어지더군요. 내가 불안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불안이 전염되니까 나를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주변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관점이 정말 신선했어요.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 시 아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기 전에 보호자가 먼저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와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아, 맞네요. 내가 숨을 쉬지 못하면 누구도 도울 수 없죠. 책에서는 심지어 나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고까지 말합니다. 나를 돌보는 행위를 이기적인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의무의 관점으로 재정의하는 겁니다. 이 관점 하나만 제대로 장착해도 나를 챙기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권리가 아닌 의무다.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바로 그거랬군요. 나를 돌보는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도구네요. 자, 이렇게 내면을 다지고 나니 자연스럽게 시선이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단단해진 나를 가지고 이제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기준의 말이라는 장에서 나오는 줏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면의 중심이 잡히면 그 다음은 외부에 대한 나만의 원칙, 즉 줏대를 세울 차례죠. 여기서도 저자는 흥미로운 언어적 구분을 합니다. 줏대를 부리는 것과 줏대를 세우는 것은 다르다고요. 아, 그게 다른가요? 네, 전자는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에 가깝고 듣기는 사람에게는 제멋대로 군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일관된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둘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나요? 그냥 고집 센 사람과 원칙이 있는 사람? 이 정도의 이미지 차이인가요? 이미지 차이를 훨씬 넘어섭니다. 가장 큰 차이는 결정의 질과 에너지 효율에서 나타납니다. 줏대, 즉 자신만의 행동 기준을 세운 사람은 결단이 빠르고 깔끔하다고 책은 말합니다. 결단이 빠르다. 네, 예를 들어 나는 업무 시간 외에는 일 관련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는다 라는 기준을 세운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주말 저녁에 상사에게 업무 메시지가 와도 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확인하고 처리해야지 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기준이 없는 사람은 지금 답을 해야 하나? 안 하면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하지만 내 개인 시간이기도 한데 하면서 엄청난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와, 정말 공감되네요. 매번 상황에 따라 고민하고 갈등하는 대신 나의 규칙에 따라 단순하게 처리해버리는 거군요. 의사결정에 드는 비용을 확 줄여주는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나만의 기준과 관련해서 주변의 정답을 의식하지 마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뭘 원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원할까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대답이 가장 무난할까를 먼저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죠.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통념이라는 정답을 먼저 찾는 거죠.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옳다고 하니까 따르거나 혹은 반대하지 말자. 내가 나아갈 길은 주변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 결단하자.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잡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내 기준대로 살다가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거나 혹시 외톨이가 될까 봐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인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매한 태도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국 누구에게도 깊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주변인이 될 뿐이라는 거죠. 아, 오히려요. 네. 반면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만의 기준과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명확함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좋은 조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된다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노력을 그만둘 때 비로소 진짜 내 편이 생기는 역설인 셈이죠. 흥미로운 역설이네요. 자, 그럼 삶의 어려운 순간 모든 걸 그만두고 싶어질 때는 어떤 생각의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각오의 말장에 나오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라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 구절이요? 포기는 맨 마지막으로 미뤄두자. 왜냐고? 그게 제일 쉬운 일이니까. 이 문장이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조언을 단순히 무조건 버텨라는 식의 근성론으로 해석하면 이 책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전략적인 조언에 가깝습니다. 전략적인 조언이다. 네, 포기라는 선택지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가장 비용이 적게 되는 카드니 다른 모든 어려운 카드를 먼저 다 써보고 나서 마지막에 꺼내도 늦지 않다는 뜻이죠. 즉, 포기라는 선택지의 매력도를 의도적으로 가장 낮게 설정해서 다른 대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치입니다. 아, 포기라는 옵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맨 뒤로 미루는 전략이군요. 재미있네요. 이 개념이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조언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 포기하고 싶어지는 많은 이유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멈추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죠. 책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상처를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은근슬쩍 피하거나 과도하게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안이한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상대방과 마주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도 도망치고 있는 셈이다. 와, 상처받을까봐 회피하는 행동은 그 순간의 불편함은 막아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내 인생 전체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아주 무서운 지적입니다. 내 인생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말이 정말 뼈 아프게 들리네요. 결국 단기적인 안정감을 위해 장기적인 성장의 기회를 내다버리는 셈이니까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의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미래에 대한 멋진 착각으로 뇌의 방향을 설정하고 완벽함의 부담 대신 사소한 성취를 쌓아나가며 나를 믿는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는 것을 의무로 여기며 내면의 평화를 지키죠. 이렇게 단단해진 내가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매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에 달려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지혜로운 조언들로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략과 기술을 뛰어넘는 어쩌면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성장의 말이라는 마지막 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결국 좋아하는 마음이 최고, 좋아하는 마음이 최강. 좋아하는 마음이 최강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온갖 전략적인 접근법들 끝에 나온 결론이 이렇게 단순한 한 문장이라니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주네요. 모든 기술의 바탕에는 결국 그 일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모든 지혜와 조언들을 잠시 옆에 두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른 어떤 복잡한 전략보다 그 순수한 좋아하는 마음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